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면서요? 여기 사시는 제 며느리가 신고를 했답니다. 세상에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손주 좀 보겠다는데 경찰까지 부르다니. 그날의 모멸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불빛 하나 제대로 켜기 어려운 집에서 살다가 부유한 남편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죠. 20살 앳된 나이에 시집와 서사모님 소리 들으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택 같은 집에서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꿈만 같던 10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남편 목까지 다해 아들 민준이 하나는 번듯하게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적지 않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 공부를 하며 틈틈이 건물 청소 일을 했어요. 3년 뒤 투자한 주식과 부동산이 대박을 터뜨렸고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작은 건물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들하고 싶다는 공부는 뭐든 시켜줬어요. 중2 때 유학을 원하기에 기꺼이 미국으로 보냈고 아들 덕에 저도 늦깎이로 영어를 배웠죠.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기에 그 길도 아낌없이 열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랐다는 아가씨였는데 얼굴도 곱고 성품도 참 착했어요. 아들이 무척 좋아했고 저 또한 첫눈에 마음에 들었죠. 며느리 서연이는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사모님 놀이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줘도 아깝다며 장롱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아이였어요. 새아가 사무실 일에 집안 살림까지 혼자 다 하는 거야? 내가 사람 하나 붙여줄까? 아이 어머님, 저 혼자 충분해요. 민준 씨도 많이 도와주고요.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똑부러진 성격에 일처리도 빨라서 아들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있으니 아들 걱정은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손자 준섭이를 낳았고 며느리는 온전히 육아에 전념하게 됐죠. 저도 손자를 보는 기쁨에 매일같이 아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준섭이 눈동자 좀 봐라. 얼마나 똘망똘망하니. 어머님 눈을 닮아서 그렇죠. 아이고 그건 아니고 새아간의 눈을 쏙 빼닮았지.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자를 보고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질 않고 사무실로 나갔죠. 며느리는 늘 남편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그이 하는 일이 보통 바쁜 게 아니잖아요. 곧 해외 진출까지 한다고 해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지 뭘 그리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 저희 잘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손자가 4살이 되던 해아들은 정말로 해외에 나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씩이나 사우디에 간다더군요. 너 가족은 생각 안 하냐? 엄마 지금이 기회야. 사우디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우면 대박이 날 거라고. 집사람도 좋다고 했어.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열려는 듯 했지만 표정이 무척 어둡고 좋지 않았어요. 네 어머님. 그이가 가고 싶다 하니 보내줘야죠. 말린다고 안 갈 사람도 아니고요. 며느리까지 저렇게 말하니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날공항까지 배웅을 갔지만 며느리와 손자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클까봐 더 자주 아들 집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매번 며느리와 손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하고 시간 날 때 연락하겠다면서도 감감무소식이었죠. 한 달 만에야 겨우 집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새아가 무슨 일 있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죄송해요 어머님. 준섭이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지 않니?
어머님은 바쁘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어딘가 날이 선 말투. 그러지 말고 스케줄을 알려달라 했더니며 느리는 선을 긋더군요. 어머님,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처가 왜 저리 냉랭하냐고 꼭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냅둬.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야. 예전엔 안 그랬어. 시어머니는 원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집사람한테도 자유를 좀 줘. 엄마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단 말이냐? 서운하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서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손자를 못 보니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 혼자 있더군요. 새아가 우리 준섭이는 어디 갔니? 캠프 보냈어요. 하도 가고 싶다고 해서요. 뭐, 4살짜리를 혼자 캠프에 보냈다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괜찮아요. 보호자 없이 가는 캠프라 어차피 같이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더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너무나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준섭이, 엄마는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엄마라고요. 새아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나도 준섭이 할머니야. 자꾸 제 육아 감시하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조용히 아들 키우고 싶어요. 내가 언제 시끄럽게 키우랬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한 건 어머님이에요.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파고는 연락이 안 되면 불쑥 찾아오지도 말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그놈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죠. 손자 얼굴 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젠 대놓고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새아가 문 좀 열어봐라.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금 아들이 잠들었어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오늘은 무조건 준섭이 보고 가야겠어. 제가 복도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안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를 마주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면서 문을 열라고 하셨다면서요. 여기 사시는 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솟아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등본상 주소지가 아니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결국 저는 며느리가 신고한 경찰에게 이끌려 아들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화가 사그라지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녀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그 집에 좀 그만 가. 왜 자꾸 사람을 괴롭혀?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못 갈 곳을 갔다는 거냐? 네 처가 날 경찰에 신고했어. 집사람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엄마 오는 게 부담스럽다잖아. 제발 연락 올 때까지 찾아가지 마. 이것들이 애미를 뭘로 알고 아들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찾아가면 또 신고할까봐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연락은 당연히 되지 않았죠. 달력을 보니 손주 얼굴을 본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골병들어 죽겠다 싶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사진을 들고 원장님들께 묻고 다녔죠. 그러다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사진을 알아봤습니다. 어이, 아이 준섭이 맞네요. 할머님이세요? 네, 맞아요. 우리 준섭이 지금 안에 있나요?
할머님 준섭이 여기 안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부터. 아들이 떠난 직후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면 또 신고당할까봐 차를 바꿔서 아파트 단지에 잠복했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 시동도 끄고 숨어 있자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며느리와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바람이라도 나서 새살림을 차린 건 아닐까 끔찍한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잠복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며느리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어요. 머리끝에서 물기가 반짝이는 걸 보니 집에서 씻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상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를 잡아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습니다. 목적지는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번듯한 대학병원이었어요. 며느리는 수납창구 앞에 써더니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준섭 엄마예요. 병원비 결제해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 그대로 달려가 며느리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섭이 병원비를 내. 우리 손자가 아픈 거냐고. 깜짝 놀란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떻게? 그게 중요해? 1년 넘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또 신고할 테냐 해봐라. 이번엔 나도 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기운 빠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신고는 안 해요. 손자 보러 오신 거죠? 같이 가요. 며느리를 따라 병동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조여왔고 소아청소년 암센터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그곳엔 한 구석에 제 손자가 머리카락 하나 없이 앙상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달려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소리에 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준섭아, 우리 강아지 할미야. 할머니 바쁘다던데 오늘은 안 바빠?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왔는지 짐작이 갔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섭아 많이 아팠지? 할머니가 미안해. 괜찮아 할머니. 엄마가 이제 다 나았대. 곧 퇴원한대. 손자가 잠든 후 며느리와 병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왜 숨긴 거냐고 묻자 며느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어머님 아들이요. 사우디에 간 건 거기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랑 살림 차리러 간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걸렸었어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나간 거였어요. 저도 사우디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머니인 어머님과도 연을 끊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뵐 자신이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픈 그 와중에 아들까지 아프기 시작했으니 이 모든 게 제 탓 같았다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왜 네 탓이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내가 다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준섭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던 날짜는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아가 병원비는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할게.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거야. 나한테 기대렴. 그 순간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동자에 따뜻한 불빛이 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우디로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자 아들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엄마도 알았네?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아무튼 나 한국 돌아가면 집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이 못된 놈아.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살림 차린 게 자랑이냐. 엄마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도 변하는 거지 뭘. 근데 전화 잘했네. 여기 사업 망하게 생겼어. 돈 좀 붙여줘.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잃고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됐을까. 제가 잘못 키운 거겠죠. 너 준섭이 아픈 건 알고 있었냐? 준섭이가 뭐가 아픈데? 네 아들 소아암 걸려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이놈아. 그제야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묻더군요. 뭐? 진짜야? 그럼 지금은 어때? 그럼 지금은 괜찮아졌다는 거잖아. 그럼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망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만든 허울뿐인 아들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째 속에 남은 어미로서의 환상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며느리와 손자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그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댔지 만전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대체 왜 내 연락을 씹어? 나 사우디에 더 있고 싶었는데. 이 화상아,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당장 애인이랑 살 집이 없어. 엄마가 집 좀 마련해줘.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귓방망이를 후려갈겼습니다. 평생 아들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는데 말이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몸뚱이만 컸지 정신은 아직 애새끼니까. 너한테 앞으로 단 한 푼도 안 줘. 네 알아서 살아.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상간녀는 미련 없이 그놈을 버리고 도망쳤더군요. 그 틈을 타 며느리는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저는 며느리 편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빈손으로 버려졌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쓰렸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아들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놈이 현장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가더군요. 세상에 발을 딛는 법을 이제야 배우는 모양입니다. 석 달 뒤에 쓱한 몰골로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좀 들었냐? 또 연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다시 하게 해줘요, 제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도 멀었구나. 너한텐 이제 어떤 지원도 없다. 네 손으로 벌어서 네 인생 살아. 능력 없으면 계속 허리 굽히고 막 일하면서 살아. 그게 네 몫이야. 그제야 아들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아들이 고생하는 꼴을 보겠다고? 저는 기어코 또 매를 들었습니다. 등짝을 후려치며 녀석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애가 철이 들려면 세상이 아프게 때려줘야 할 차례니까요. 아들이 세상과 씨름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손자와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손자는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고 볼살도 다시 올라 예전처럼 건강해졌고 며느리 역시 첫 만남 때처럼 다시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새아가 이제야 너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구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문전박대했던 거 정말 후회돼요. 추운 겨울 막노동을 하는 아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살은 까맣게 타고 눈빛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반성 더해라. 앞으로 네 힘으로 살아. 엄마, 돈 이제 안 벌어요. 아들의 눈을 보니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막노동을 하며 전기 기술을 배워 실내 공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자기 혼자 살 집을 마련했다더군요. 정신을 차린 아들은 며느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섭 엄마, 나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우리 재결합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재결합은 없어. 우리 사이는 이미 깨졌고 되돌릴 수 없어. 여보 제발 내가 평생 헌신하며 살게. 우리 준섭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하기에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있을 때 잘해야지다 잃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그만하고 일어나. 이듬해 손자가 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데이트하러 갈 땐 제게 손자를 맡기곤 한답니다. 새아가 재혼할 생각이면 준섭이는 내가 키울 테니 걱정 마라. 어머님도 참. 결혼은 한 번으로 좋게요. 그냥 연애만 할래요. 전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저희 관계가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살더군요. 전화 통화에서 아직 며느리를 잊지 못했다고 미련인지 죄책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만 놓아줘라. 새 애인이랑 잘 지내니까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지금도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그건 온전히 그의 몫이겠죠. 아들도 저도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된 서연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도 같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조금은 잔잔한 일상을 찾은 것 같네요. 제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